세상의 모든 덕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애니시대 이석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서브컬처를 연구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돌 덕후입니다. 지금 제가 맡은 강좌는 애니시대라는 강좌인데요. 저는 서브컬처를 그 시대와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좌 12번에 걸쳐가지고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애니메이션 역사와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시대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미타 무네스케라고 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상의 시대, 50년대, 60년대 고도경제 성장 시대를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70년대, 80년대 허구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그 제자의 오사 마사치를 거쳐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책 많이 읽어보셨죠? 아즈마 히로키의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에 소개가 돼서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타 무네스케가 얘기하고 있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꿈입니다. 실현 가능한 꿈. 그리고 허구 시대의 허구는 실현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현재와는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50년대, 60년대는 그래도 실현 가능한 꿈을 꿨는데 70년대, 80년대에는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몽상을 꿈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0년대, 60년대 고도경제 성장 시대죠.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 냉전 체제가 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여러 가지로 막 싸우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겠다,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이룩하겠다, 자유평등의 국가를 이룩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GDP 몇만 부를 이룩하겠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10억을 만들겠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현은 가능하죠. 근데 허구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외계인과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내 전생의 기억을 되살려서 전생의 동료들과 함께 만나보고 싶다. 혹은 2D,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미소녀와 같이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혹은 마법의 왕국을 내가 한번 세워보고 싶다. 환상이죠. 어떻게 보면 헛개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시대가 허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이상의 시대가 건전하고 허구의 시대가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허구의 시대는 허구의 시대 나름대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945년도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45년도에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꿈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은 먹고 살자, 잘 먹고 살자. 그러니까 45년도에 완전히 일본이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두 번째로 꿈꾸던 욕망은 뭐냐면은, 일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 전범 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킨 어떤
뭐 악의 축으로서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다. 평화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굉장히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대외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의 시대에 현실화될 수 있는 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벤트로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고 1970년도에 그 오사카 만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일본의 전 국가 국민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상의 시대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표현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맹렬, 모레츠라는 말을 쓰고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뛰는, 그걸 위해서 모두가 협력을 하고 단결하는 시대, 공동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국가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 이삭의 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가 대동소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 유형은 셀러리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을 잡게 되고 그 직장을 평생 다니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봉사를 다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멋있는 가전제품을 들여놓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3종의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신이 내린 기기라고 하는 그런 가전제품인데 뭐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가전제품을 꾸려놓고 내 집을 한 채 갖고 그리고 내가 평생 직장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이상이 되던 시대가 바로 그 50년대, 60년대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은 허구의 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는 뭐 일종의 오타쿠라든지 날랄리들 뭐 그때 당시 신인류라고 불리던 그런 인간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멋이나 자기 취미를 열심히 쫓고 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 혹은 자기의 멋에 모든 돈이나 정열을 투자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시대를 그러니까 이상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모레츠 맹렬이라고 한다면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말은 beautiful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를 떠나서 그게 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은 그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시대가 바로 허구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경제를 얘기하는 말이 중후장대, 두껍고 무겁고 길고 큰 거,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을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던 시대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허구의 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박단소 그러니까 3종의 신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상의 시대에 그 허구의 시대에 있었던 거는 바로 워크맨입니다.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어폰, 헤드폰만 끼게 되면은 바깥과는 완전히 별개의 신비로운 꿀과 우유가 흐르게 되는 나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どこまで行ったら未来だろう。また一歩進化を続けるウォークマン。
내가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작고 간편하고 경박 단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경쾌한 시대가 바로 허구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년대 이상의 시대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으로서 저는 천안 아톰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허구의 시대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은하철도 999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하는데, 보통 아톰과 은하철도 999는 세트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 주자로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애니메이션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철원 아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데스카 오사무라는 만화의 신이죠. 만화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만화가가 1952년도에 원작 만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TV로 63년에서부터 66년까지 방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TV판 천안 아톰, 최초의 일본 TV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TV라는 미디어 자체가 그 당시에 국민국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3종의 신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TV를 들었는데, 요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필수품이지만 TV 같은 경우는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거는 TV, 도쿄 타워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전 국민이 하나게 되게 되는, 모두가 같이, 느끼고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로서 TV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TV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 수 있는 컨텐츠들, 그리고 미디어 이벤트들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많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시대에 요청이 돼가지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1958년도에 아키히토 황태자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민과 최초로 결혼한 사례로서 굉장히 당시에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황태자비의 패션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같은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고 TV를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4년도에 도쿄올림픽도 그렇고 70년도에 오사카 만구 박람회 같은 경우도 TV에 홍보가 없었더라면 그만큼 성황리에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TV와 국가적인 이벤트와 이게 같이 연동하면서 국민국가들을, 그리고 그런 국민국가 공동체를 계속 생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족했던 게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의 하나로서 이 천안 아톰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데스카 오사무가 천안 아톰을 제작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안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에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대 보셔도 아시다시피 시간대가 바로 굉장히 황금 시간대, 토요일 7시에 이것을 방영을 했어요. 엄청난 황금 시간대죠. 그때 당시에 오락도 별로 없었고 채널도 오는 날만큼 많이 없었던 시기에 황금 시간대에 방영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이돌로서 안방 극장에 아톰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스폰서가 바로 메이지 제과였는데, 전태호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고 재밌게 미디어 믹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메이지 제과는 당시에 캐러멜을 굉장히 잘 만드는 모리나가와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모리나가라는 회사하고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그 자신이 만든 초콜릿을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마브루라는 이 긴 초콜릿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스티커인 아톰의 스티커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도 많이 팔리게 되고 어린이들이나 대중은 이 스티커를 사게 되니까 좋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로서 이 초콜릿과 천안 아톰은 같이 윈윈 관계에 오르게 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국민 과자인 초콜릿을 먹으면서 국민 아이돌인 아톰을 봤다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은하철도 999 같은 경우는 특히 극장판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 TV판은 78년도에서부터 81년도에 나왔는데 극장판 같은 경우는 79년도와 81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극장판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거든요. TV판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우주저의 야마토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7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오타쿠 애니메이션 팬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어린이들이나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굉장히 허무맹랑하지만 내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